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제도도 그 기준이 내년부터 개선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재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는 구조가 내년부터는 좀 바뀌게 되나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국민연금 제도 중에서 약간 불합리한 제도들이 몇 개 있어요. 이 불합리한 것이 과거에는 합리적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더 불합리해가는 제도 이런 제도가 있죠. 이런 건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과는 별개로 이런 제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국민연금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돼요. 소득이 있으면. 근데 소득이란 게 뭐냐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집에 앉아서 놀고 있으면 국민연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노후에 국민연금이 좀 부족하니까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65세, 70세 나이에도 나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이 깎여요. 이게 약간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죠? 네. 근로 의지를 꺾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네. 물론 과거에 국민연금이 시행되었던 88년도 그때는 뭐 평균 수명도 길지 않았고 노후에 뭐 일 쉬어야지. 그러니까 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좀 덜 줘도 되겠지라는 제도를 만드셨겠지만 지금은 사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60세, 70세에도 일을 하는 걸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하면 깎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 있으면 안 깎여요. 그러니까 약간 돌려서 얘기하면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은행에 예금 넣어놓고 이자 받거나 주식하면서 이렇게 배당 소득 받으시는 분들, 네. 뭐 약간 좀 더 약간 그 과하게 얘기하면 돈놀이 하시는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안 깎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열심히 몸 써가지고 일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깎여요. 자, 이런 제도가 약간 좀 비합리적인 제도가 있죠.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네. 자, 원래 개선하려면 야, 이거 근로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깎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깎긴 깎는데 깎는 기준이 올해까지는 월 소득 금액으로 대략 300만 원 이하는 괜찮고 3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부터 깎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올려서 대략 한 500만 원까지는 괜찮고 500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깎자 이렇게 바뀌는 걸로 지금 현재 제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제가 웃겨요, 사실. 그냥 이런 건 없애야지. 이건 무슨 500. 그럼 좀 있으면 또 700으로 올릴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도의 취지가 잘못됐으면 혹은 시대가 바뀌어서 취지가 무색해졌으면 제도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살짝 조정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연금과 별도로 맞아요. 노후에 네. 소득이 좀 없으신 분들, 자산이 부족하신 분들, 소득이 하위 70% 이하이신 분들에게 국가가 한 달에 거의 한 34만 원씩 연간 한 4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 되게 좋은 제도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혼자 받으면 34만 원 받는데 부부 가구, 나도 받고 배우자도 받아요. 그럼 부부가구가 당첨이 되면 둘 다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 34만 원, 배우자 34만 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감액을 합니다. 20% 감액을 해요. 각각 20% 감액된 나 27만 원, 배우자 27만 원 받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5만 원 가까이를 감액받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불합리하잖아요. 나도 사람이고 배우자도 사람인데 왜 부부라고 깎아? 근데 취지는 그래, 취지는 뭐냐면 혼자 생활하는 것과 둘이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생활비가 2배가 더 드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부부가구가 받을 땐 좀 깎자. 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게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좀 깎아도 돼. 근데 아주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진짜 34만 원 가지고 살고 있고 내가 배우자도 받고 있어서 34 받아도 이 68만 원 받아봐야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가정에서 20%또 깎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하지 않거나 혹은 감액 비율을 점점 줄여나가는 걸로 이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사실 이런 식의 개혁보다는 어차피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득 하위 70%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이 몇만 명인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자, 65세 이상 노인 중에 10명 중에 7명에게 드리고 있어요. 많이 주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네. 노인 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 넘었거든요. 맞아요.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중에 70%를 드린다는 겁니다. 700만 명 주고 700만 있네요. 명 받고 있습니다. 와. 국가적으로 700만 명한테 뭐 수십만 원씩 줘야 되는 거니까 재원상으로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강남에도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기초연금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소득 하위 70%를 조금 더 이제 좀 강화해서 진짜 소득 하위 40%,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는 제도로 가는 것이 이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박사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연금 납입을 20년 못 채웠을 때 유족연금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을 10년을 못 채우면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무조건. 네. 그 10년은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9년 11개월과 10년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한 달이든 1년이든 더 내시는 만큼 비례해서 연금액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19년 11개월 내는 사람과 20년 내는 사람과 연금액의 차이는 한 달 더 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21년, 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뭐 그 내가 딱 20년을 채우면 연금액이 팍 올라가고 19년, 20년을 한 달 차이로 못 채우면 연금액이 팍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달 차이만큼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비례해서 연금액이 올라가서 30년, 35년, 40년, 41년, 42년, 43년, 40년을 넘어가도 마찬가지로 낸 만큼 국민연금액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19년을 내나 20년 내나 21년 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차이가 생기냐면 돌아가셨을 때 차이가 생겨요. 연금 지급액은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올라가지만 유족연금 지급 방식,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지급 방식은 약간 계단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년을 가입하신 분, 10년 미만 가입하신 분들은 돌아가셨을 때 기본 연금액의 40%가 지급되고요. 10년부터 19년 11개월까지 가입하신 분은 기본연금액의 50%가 지급돼요.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기본연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년 11개월 가입해서 연금 받다 돌아가신 분들은 내가 받던 연금액의 50%밖에 안 나온다는 게요. 그런데 20년 딱 한 달 전에 가지고 20년 채우신 분들은 연금 받을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10%가 더 업그레이드된 연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족연금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어차피 하실 거 20년 이상은 채우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20년 이상은 상관없습니다. 20년, 21년이든 22년, 23년이든 돌아가시게 되면 받던 연금액의 60%가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더 많이 받으시면 더 유족연금이 늘어나겠지만 한 달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유족연금 부분에서는 반드시 20년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톤틴 연금 그리고 최저 보증 연금에 넣어두면은 뭐 연금 수령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제로 이제 1억을 가지고 내가 좀 연금을 준비할 때 퇴직 연금 IRP 계좌에서 불릴 수도 있어요. 근데 IRP 계좌에서 금리가 낮고 내가 이걸 굴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시면 이제 퇴직금을 찾아가지고 일반 개인 연금 보험을 가지고 또 연금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개인 연금 보험 중에서 사실 과거까지는 일반 개인 연금 보험들이 목돈을 내서 일시불로 1억을 맡기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금을 받는 이걸 이제 보통 일시납연금, 즉시연금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목돈을 맡겨서 연금으로 받는 플랜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게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목돈 맡기고 연금 받아봐야 그냥 은행 금리 정도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전부터 톤틴 연금이라는 상품들이 출시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늘 엊그제 보니까 그 기재부 발표도 나왔어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내년부터는 톤틴 연금을 활성화하겠다. 자, 그럼 톤틴 연금이 뭐길래 국가에서 나서서 활성화를 하느냐 봤더니 톤틴 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조건을 주고 조건 하에서는 조건을 지키면 연금액이 훨씬 높아지고 조건을 못 지키면 탈락하는 거죠. 이런 걸 만든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톤틴 연금이 연금으로 평생 받는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증합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에 해지하거나 혹은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불이익이 생기는 이런 구조로 지금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만약에 중간에 해지한다면 페널티를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다면 굉장히 높아지는 구조. 이게 톤틴 연금이거든요. 연금으로 받으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연금이에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페널티가 생겨요. 그 페널티를 모아서 연금 받는 사람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톤틴 연금이 완전히 극단으로 가게 되면 아주 대박 연금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연금보다 거의 훨씬 2배, 3배 가까이 높은 연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안 나왔거든요.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 원 받을 연금이
200만 원, 300만 원 매달 이렇게 2배, 3배로 늘어난다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죠. 굉장히 좋죠. 똑같은 돈을 내서 2배, 3배를 받는다면 굉장히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연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죽으면 빵. 아, 내가 100만 원씩 10년을 냈습니다. 네네. 원금 1억 2천을 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평생 준대요. 야, 이게 대박이네. 그죠? 네. 그런데 죽으면 1억 2천 날라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서운해하겠네. 자식이 선하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야 뭐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상관없죠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야, 그래 내가 원금 1억 2천 냈는데 수익은 못 받아도 원금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이 대략 이렇게 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죽어도 주고 살아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연금액을 높일 수가 없는 건데 톤틴 연금 구조의 극단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빵이에요. 자, 이 연금 굉장히 이 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이 없으신 분들. 근데 요즘에 자식 없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지고 은근히 많고요. 네네. 특히 미혼이 많잖아요. 미혼. 요즘 그러네. 좀 그죠. 네. 미혼들 같은 경우 내가 앞으로 결혼할 생각 없어. 혼자 살 거야. 그럼 자식이 없어. 그럼 나 죽으면 끝. 자, 이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쓰고 가야 돼요. 남기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집까지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분들은 이런 극단의 톤틴 연금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의 연금들이 앞으로 다양하게 나올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신 분들은 계속 투자 상품을 통해서 수익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연금이 있는가 하면 톤틴 연금처럼 일정한 조건을 주고 보증을 하는 연금. 이런 연금들 같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신다면 우리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죠? 이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금감원 기재부 자료에 내년 2026년부터 톤틴 연금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시행시키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더 이런 연금 상품들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연금 보험 상품은 매년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는 것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폐지가 될 예정인 올해 안에 꼭 가입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 있을까요? 네. 홈쇼핑 같아요. 홈쇼핑. 10분 남았습니다. 네. 5분 남았습니다. 네. 그죠? 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예, 이런 찬스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한 며칠 있다가 이번 기회 또 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품들은 계속 뭐 변화하기 때문에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변하는 건 아니지만 국제적인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이 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어차피 이 연금들도 금리에 연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채권을 사게 되면 채권을 오늘 사게 되면 뭐 예를 들면 4%짜리 채권을 살 수 있지만 갑자기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은 내일부터는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채권이 사라져가지고 4%짜리 채권 사라지고 뭐 3%, 2% 이렇게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달에 산 사람들은 그 뭐 표면금리가 4%짜리를 살 수 있는 거지만 다음 달에 사게 되면 3%를 사게 되면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채권이 금리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듯이 마찬가지 연금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저보증 연금들이 8%까지 보증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까지 금리가 높았잖아요. 네. 이 고금리 시절에 나와 있던 연금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동결이 있고 미국이 또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시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 인하된다고 하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7%, 8%씩 고금리를 주는 연금이 아무리 구조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금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계속 된다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는 8% 연금이 사라지고 그 연금이 7%로 줄어들 거나 아니면 상품의 어떤 스펙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어쩔 수 없는 금리 변화에 따른 변화가 예정돼 있다.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 내가 뭐 오늘 가입했는데 다음 달에 금리가 떨어지면 내 연금액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연금보험 상품들은 가입 시점에 적용된 조건이 평생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인하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상품이 금리가 낮아진다면 금리 인하 전에 가입하는 것이 높은 연금액을 확정시켜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이제 뉴스가 있지만 일단 올해까지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뭔가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올해 12월 정도에 여러분의 연금 계획을 아까 국민연금 추후납부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 추후납부와 개인연금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올해 12월에 한번 정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IMF가 전 세계 1인당 GDP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이 22년 만에 이 대만의 추월을 당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37이고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차이가 더 벌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국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자, 지금 개인으로 좀 전까지 질문하셨다가 지금 국가적인 질문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개인은 국가의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려면 국가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가 대한민국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더 성장하는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 답이 연금이에요. 그 답이 연금.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7, 80년대에 고속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정말 후진국이었거든요. 정말 이 뭐 GDP를 따지면 전 세계 100위권 안도 못 들 정말 후진국에서 갑자기 우리가 20, 30년 만에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성장기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했던 우리 국민들이 했던 전략이 바로 뭐였냐면 자산 축적이었어요. 돈이 있어야 돈이 모여야 국가가 무슨 산업을 개발하고 기간은 산업을 개발하고 뭐 도로를 깔고 할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 IMF 때 기억나세요? 국가가 어려워지니까 뭐 했냐면 금모으기였어요. 왜냐면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럼 우리가 살아나려면 있는 돈 다 모아야 되는 겁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국가를 살리는. 그래서 성장기의 전략은 돈을 축적을 해가지고 잘 불리는 것. 이것이 개인 가정과 국가와 똑같이 성장하는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 80년대에 뭐라 그랬냐면 돈 좀 아껴 써라. 돈 있으면 저축부터 해라. 물 좀 아껴라. 불을 좀 꺼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지금도 그런 얘기 하세요. 그리고 돈을 아끼는 게 최고야. 왜냐면 내가 젊었을 때는 아껴야지 살지. 지금 펑펑 쓰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계속 불안해가지고 아끼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평생 쓰지도 못하고.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기가 아니라 성숙기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모아서 뭔가를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성숙기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 우리가 대만에 밀렸는데 이 GDP 숫자를 올리면서 살리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돈을 돌리는 겁니다. 돌린다. 돈이 순환하는 것. 아, 그렇죠. 돈의 유통 속도가 좀 빨라진다. 그렇죠. 경제학적으로 풀면. 경제학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겁니다. 네. 옛날에는 돈을 쥐고 불리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했지만 지금은 돈을 잘 돌려주는 거, 순환시켜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네. 인간도 어렸을 때는 잘 먹어야지 키가 큽니다. 아,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계속 먹는 거야. 그죠. 왜냐면 살찌는 게 좋아. 그래야지 팍팍팍 크니까. 그렇죠. 안 먹는 애들 키가 안 커요. 그런데 이렇게 먹어서 키 큰 애가 30살, 40살, 50살이 돼가지고 계속 먹기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뚱뚱해지는 거죠. 뚱뚱해 성인병에 걸려요.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에 걸립니다. 성인들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먹은 걸 어떻게 되냐면 잘 순환시켜서 잘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죠? 똑같아. 인간의 신체와 경제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성인 경제예요. 성숙기 경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경제 성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잘 순환시키는 거고, 돈을 잘 순환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이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소비를 해줘야 돼요. 내가 돈을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어요. 이거 가지고 집 사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집 사면 돈이 묶여버립니다. 1,000만 원을 써줘야지 소비가 일어나고, 그래야지 소비가 일어나야지 내수가 활성화되고, 내수가 활성화돼야지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지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지 청년들이 더 가게가 안정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주셔야 돼. 자, 그런데 내가 내일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르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1,000만 원 벌었다고 다 써?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연금은 평생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내가 연금 평생 받는다. 이번 달에 500만 원 연금 받았는데 300만 원밖에 안 썼어. 200 남았어. 뭐해? 이거 아끼실 필요 없어요. 다 쓰는 겁니다. 어차피 다음 달에 500 또 나오니까. 그래서 연금을 우리가 많이 준비하게 되면 이 연금이라는 자산의 본질이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걱정 없이 평생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 없이 쓰시다 보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경제는 돈맥 경화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개인들이 돈을 가지고 연금을 많이 준비해서 많이 써주시고, 특히 지금 이제 50, 60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동안 모아오신 돈을 쥐고 있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써주시고 떠나신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이걸 한번 제가 그냥 연금 관점에서 너는 그냥 연금 전문가니까 연금 좋다고 얘기하겠지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좀 경제학 박사님이 계시더라면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에 비해서 연금 자산이 얼마나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줄 때 이걸 소비하도록 주는 거잖아요. 그죠? 소비 쿠폰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연금을 더 준비하게 함으로써 그러면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연금을 가입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겠죠. 그럼 결국은 세제 혜택을 주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깎아주는 거예요. 그죠?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그 돈 가지고 내가 더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세는 깎아주지만 반대로 거기서 발생하는 자산의 순환에 따른 더 많은 부가가치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해 보시고 자료를 만든다면 연금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런 부동산을 산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산을 내가 내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 집 한 채를 사시는 건 괜찮지만 내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부동산이 될 거다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부동산 자산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 경제는 점점 더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 자산으로 수십억 수백억 만들어낸 후에 돌아가시면 그분은 뭐 살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문제 없겠지만 그분의 자녀 세대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뭐 이게 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되는 것이 경제는 더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다 일시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이 부자들에게 좋은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부자들에게 더 안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회주의 제도, 복지제도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려우신 분들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회가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지원 제도를 다 없앤 상태에서 부자들만 돈을 더 갖게 되면 이것이 경제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는 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장 1, 2년, 2, 3년 후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연금을 잘 준비하시는 것, 부동산도 필요하지만 부동산 자산을 약간 연금화해서 쓰시는 것 이것이 국가 경제에는 훨씬 더 도움된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사회가 최근에 이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산 가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 많으실 겁니다. 잘 하십시오. 주식으로 많이 불리시고요. 부동산으로 많이 불리세요. 그렇죠? 많이 불렸어.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영원한 수익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조정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돈을 불리고 자산이 형성됐다면 그때 일부분 뭐 수익이라도 그걸 빼서 연금으로 바꿔두신다면 그것이 여러분 노후에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은 젊을 때 피크입니다. 피크. 사실 10대, 20대가 피크예요. 30살 넘어가면 운동선수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젊을 때 내가 열심히 피크 때 많이 벌어둔 소득 이걸 가지고 연금으로 준비해 둔다면 이 사람은 30, 40대는 열심히 살면 되고 노후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걸 벌어들인 걸 다 그때 다 써버렸어. 그러신 분들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십니다. 나 그때 뭘 연금이라도 제대로 준비해 뒀으면 내가 노후에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텐데 유튜브에나 보시면 정말 잘 나갔던 선수들인데 노후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보내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 맞아요. 있어요. 네. 자, 그런 걸 보시면 결국은 지금 만약에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20년, 30년 전 잘 나갔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면 뭐 하시겠냐. 그럼 이구동성 그때 벌어둔 돈으로 노후를 위해 좀 뭐 좀 준비해 놓을 걸. 응? 뭐 건물을 사둔다든가 아니면 연금을 준비한다든가 뭘 해놨을 걸. 그죠? 그때 그 돈 가지고 내가 펑펑 쓰고 잘못 투자해서 사기당하고 이런 거 정말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익이 좋을 때 좋다고 너무 거기에다 낙관하지 마시고 원금 수익 다 빼라는 얘기 안 드려요. 원금은 계속 투자하시고 수익을 빼서 연금으로 바꿔두신다면 노후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거다. 네, 또 주식, 부동산 요즘 뭐 관심이 많은데 또 박사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이 연금의 소중함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현명한 노후, 현명한 연금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주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